응급실에서 8시간짜리 수술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떨렸어요. 환자 복강 안에서 터진 동맥을 잡느라 손가락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남겨둔 밥이 있을까 싶어 식탁으로 향했어요. 커다란 냄비 안에는 김치찌개 건더기 없이 빨간 국물만 남아 있었고 밥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들어오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술이 길어져서요. 수술이 뭐가 그리 길어? 병원에서 잠이나 자다 온 거 아냐?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잠을 잤다니요? 밥은요? 밥? 네가 이 시간에 들어오면서 밥까지 차려놓으라고? 의사라고 시어머니 부려먹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찬밥이라도 있나 찾았지만 반찬통 몇 개만 굴러다녔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제가 매달 이 집에 넣는 500만 원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분당 소재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37살이고 결혼한 지는 6년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30살에 최연소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분당의 대학병원에 외과 전임의로 부임했어요. 지금은 부교수이고 작년 기준 연봉이 세전 1억 8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수술수당과 논문 인센티브를 합치면 실수령이 월 200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시절 월급이 워낙 적었으니까 대학병원 봉지기도 비슷할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남편 강도윤 씨는 중소건설회사 대리였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정도였고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레지던트 4년 차였고 3일에 한 번 당직을 서며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윤 씨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9억 원짜리를 전액 현금으로 제가 매수했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모은 돈과 전문의 초기 수입, 그리고 논문 특허 수익까지 합친 거였어요. 하지만 도윤 씨에게는 친정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 거짓말이 시댁 전체로 퍼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정숙 씨는 우리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 퇴직금 덕에 분당 아파트에 산다며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니셨고, 시동생 강도연 씨는 형수가 친정빨 좋아서 편하게 사는 거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잡지 못했어요. 바로잡으면 도윤 씨가 체면을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배려가 저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 혼자 두면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동생 도연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 서진아 하시던 분이 1년쯤 지나자 의사가 이것도 못해,로 바뀌었어요. 제가 당직으로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 두고 밤새 어디서 뭘 하는 거냐고 하셨고, 휴일에 쉬고 싶어 하면 의사라고 게으르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공과금, 식비, 관리비, 시어머니 용돈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도윤 씨 월급은 고스란히 도윤 씨 개인 통장에 들어갔고 집안 살림은 사실상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경조사비, 친척 선물, 시동생 도연 씨 월세 지원금까지 합치면 1년에 7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 돌아오는 건 친정 덕에 편하게 사는 며느리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대장암 환자의 12시간짜리 대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가 수술대에서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까지 했거든요. 다행히 살렸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뼈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혹시 제 거 남겨두셨어요?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치킨이 2마리밖에 없었어요. 3명이 먹기도 빠듯했는데 그 순간 도윤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치킨 다리를 들고 있었어요. 3사람이 2마리를 먹은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뼈 하나 남기지 않고요. 여보, 나도 좀 먹고 싶었는데. 아, 미안.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냉장고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치킨 한 마리 못 사 먹어?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비싼 월급이라뇨. 저 5천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도윤이보다는 많이 받잖아.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있고. 저는 라면 봉지를 찢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12시간 동안 사람 목숨을 살리고 돌아왔는데 이 집에서 저를 위해 남겨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주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사물함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 열었다 닫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심장이 돋는 줄 알았어요.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280만 원, 압구정 피부과에서 150만 원,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45만 원. 전부 제가 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이런 결제가 6건, 총 890만 원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대학 동기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사이버 수사대 출신으로 지금은 디지털 포렌식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나 좀 도와줘. 카드가 이상해. 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누가 내 카드를 복제한 것 같아. 내가 안 간 곳에서 결제가 됐어. 자료 보내줘. 내가 분석해 볼게. 저는 3개월치 카드 내역을 민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수술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사흘 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심각해. 3개월간 부정 결제 총액이 800만 원이야. 패턴이 아주 명확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네가 수술 잡혀 있는 날에만 결제가 돼.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수술 스케줄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제 장소가 전부 강남 일대야. 명품, 피부과, 고급 레스토랑. 누군가 네 카드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누구일까? 민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너 혹시 가족 중에 의심 가는 사람 있어? 머릿속에서 시동생 도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9살, 취업 준비 중이라며 2년째 놀고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가는 사람. 그리고 제 사물함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는 사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의사였지만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의 SNS를 확인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명품 운동화 인증샷, 피부과 시술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취준생의 소확행,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결제 날짜와 게시물 업로드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카드로 결제된 날, 도연 씨는 그 물건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에게 CCTV 확보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줘야겠다. 도연이가 면접 준비한다고 정장이 필요하대. 정장이요? 얼마나요? 한 200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 200만 원짜리 정장을요? 면접용으로? 뭘 그렇게 따져? 의사가 시동생 정장 한 벌 못 사줘.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200만 원이면 제가 새벽 응급수술 2번 하고 받는 수당이었습니다. 그 돈이 시동생의 명품 쇼핑에 쓰이고 있었어요. 2주 뒤 민재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CCTV 확보했어. 4월 12일 오후 3시 청담동 명품 매장. 화면에 남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네 카드 들고 결제하는 모습까지. 도연이야? 사진 보내줄게. 확인해봐. 화면 속 남자는 도연 씨였습니다. 제 체크카드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서진아,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 네 인터넷 뱅킹 계정에 다른 기기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네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반복했어. 3개월간 총 200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합산하면 카드 800만 원, 계좌 이체 200만 원, 총 0만 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등 뒤에서 0만 원을 빼갔다니요. 그날 병원에서 외과과장 이현우 교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제 은사이기도 했어요. 서진 선생, 이건 분명한 범죄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네, 교수님.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결혼 생활도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당신 편이 아니면 그 결혼은 병든 거야. 수술이 필요한 거지. 교수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당직실에서 잤어요. 노트북을 열어 지난 6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시댁으로 나간 돈이 총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 시동생 지원금, 명절 비용, 여기에 도연 씨가 빼간 0만 원까지 3억 5천만 원. 제가 메스를 잡고 환자를 살려번 돈이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주말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고모님 생신이라며 도윤 씨가 꼭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갔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바쁘다고 집안일은 뒷전이에요. 의사라더니 돈도 별로 못 벌고. 고모님이 물으셨어요. 그래도 의사면 괜찮지 않아? 분당 아파트도 좋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친정 아버지 퇴직금 덕이지 서진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도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가 친정빨 없었으면 우리 형이 분당에서 어떻게 살아요. 도윤 씨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기만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는 걸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가족이 저한테 한 말 들었죠? 뭘? 친정빨, 돈 못 번다, 집안일 뒷전. 가족끼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가족이라서 더 아파요. 그리고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해줘요? 내가 어머니 앞에서 뭘 어떻게 해? 좀 참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라는 말, 6년 동안 수천 번은 들은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에 접속해서 시댁으로 나가는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했습니다. 생활비 500만 원, 관리비, 도연 씨 월세 지원금, 전부요. 그리고 카드 전체를 정지시키고 재발급 신청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카드도 안 돼. 무슨 짓이야?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 씨가 제 카드를 복제해서 3개월간 8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제 계좌에서도 200만 원을 빼갔고요. 증거 다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CCTV에 도연 씨가 제 카드로 결제하는 영상이 찍혀 있어요. 제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도 있고요. 그 글에도 가족끼리 카드 좀 쓰면 어때? 0만 원이 좀이에요? 이건 절도이고 사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년, 시동생한테 돈 좀 쓴 게 뭐가 대수야. 의사가 그것도 못 감당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민재야, 내용 증명 보내려고. 2주 안에 0만 원 변상하라고. 안 하면 형사고소 갈 거야. 알았어. 내가 증거 자료 전부 정리해 줄게. 그날 저녁 도윤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답장은 새벽에 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도윤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외래 진료 중이었는데 간호사가 황급히 알려줬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계세요. 저는 진료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요. 환자들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당신이 제 편을 든 적이 있어요? 도윤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세요. 분당 아파트 친정 아버지 퇴직금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9억 전액 현금 매수한 거예요. 제 단독 명의예요. 뭐? 제 연봉도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이에요.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숨긴 거였어요. 도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그런데 그 배려가 저를 죽이는 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 씨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용 증명 발송 2주 후 도연 씨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현우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도연이한테 경찰에서 연락 왔어. 출석하래. 제발 그만해. 3. 0만 원 돌려주면 취하할게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취업 준비한다고 모은 돈도 없는 애한테 취업 준비를 했으면 명품을 왜 사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정말 독한 년이야. 독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어머니, 며칠 뒤 도연 씨 SNS가 전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자주 올리던 취준생 브이로그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사라졌냐? 명품 후기 더 안 올려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병원 보안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한 선생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연구실에 무단 침입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 찍힌 사람은 도윤 씨였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USB에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뭘 가져간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컴퓨터에 접근한 건 확실합니다. 연구 데이터나 환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연구 데이터. 제가 2년간 준비해온 대장암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가 그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와 함께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어요. 고소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현우 교수님께 보고드렸어요. 서진 선생, 이건 병원 차원의 문제야. 환자 정보 유출이면 병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죄송합니다, 교수님. 사과할 일이 아니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병원 법무팀도 도윤 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윤 씨는 건설회사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어요. 타 기관 정보 유출 시도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이게 단위 때문이야. 쟤 때문이 아니에요. 도윤 씨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병원에 간 게 무슨 범죄야? 아내 회사잖아. 무단 침입이고 정보 탈취예요. 의료법으로도 처벌받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선아가 아니라 친구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나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네가 지금 하는 게 맞아. 흔들리지 마. 고마워. 그 후 몇 주간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도윤 씨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이 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저와 변호사, 맞은편에는 도윤 씨와 그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드셨어요. 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돈 많은 걸 숨기고 우리를 속였어요.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한서진 의사 단독 명의로 2020년 1월에 9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되었습니다. 친정 지원은 0원입니다. 이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시댁으로 나간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동생 강도연 씨의 카드 절도 및 계좌 무단 이체 3억만 원, 배우자 강도윤 씨의 병원 무단 침입 및 정보 탈취 건이 추가됩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아니, 한 선생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도윤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회요? 6년 동안 저는 매일 사람 목숨을 살리고 돌아와서 뼈다귀만 남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500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친정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기회는 6년 동안 있었어요. 당신이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단독 소유를 인정한다. 피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 지급을 명한다. 피고 및 피고 가족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2개월 내 퇴거할 것을 명한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2개월 뒤 퇴거 집행날이었습니다. 집행관과 이사짐 업체가 왔어요. 분당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몰라보게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원 판결입니다. 도윤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 직장은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예요? 나를 사랑한 적 있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어요. 당직 끝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부턴가 사라졌더라고요. 도윤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퇴거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시어머니와 도윤 씨는 시어머니 언니 댁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수원에 작은 투룸을 얻어 셋이 살게 되었다고 해요. 도연 씨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SNS는 영구 폐쇄했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몇 달 뒤 저는 외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현우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서진 선생, 축하해. 자격이 충분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실력이야. 승진과 함께 판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입주하는 날 민재가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서진아, 와. 진짜 멋진 집이다. 고마워, 민재야. 네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네가 강해서 이긴 거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서진아, 후회 안 해? 전혀. 진짜? 응.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바스를 만들었어요.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추느라 6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못했던 요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문득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직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도윤 씨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던 그때 행복했다고 착각했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실에서도 집에서도 저를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살린 환자의 수를, 제가 쓴 논문의 무게를, 제가 번 돈의 가치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아요. 창밖으로 분당 야경이 보였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어요. 나에게. 건배. 혼자 하는 건배가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제가 6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대장암 4기 환자의 간전이 절제술이었어요. 12시간짜리 대수술. 역에 메스를 잡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하고 당직실로 돌아오는 길, 병원 복도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빨갛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새벽 2시, 뼈만 남은 김치찌개 앞에서 무너졌던 제가, 이제는 제 식탁에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갖다 바치며 모욕당했던 제가, 이제는 그 돈을 제 미래에, 제 환자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아팠고, 외로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이제 제 인생은 진짜 제 것이니까요.